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상한국사 교과서 57쪽을 읽어보면서 조선시대 왕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소제목에 보시면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의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첫 줄에 중국에서는 14세기 들어서 원이 쇠퇴하고 한족 농민 반란군을 이끈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개념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원명교체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개념을 떠올리셔야 되고, 이 원명교체기를 이용해 가지고 원나라로부터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왕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왕인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원명교체기라고 하는 국제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던 왕, 바로 공민왕이죠. 공민왕.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서는 공민왕의 업적이 떠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예 건국되던 이 시점에, 여기 보면 그 다음 줄에 이러한 정세 속에서 라고 했으니까 원명 교체기가 이루어져서 명예 건국되던 이 시점에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 사대부가 위화도 해군으로 실권을 잡은 뒤에 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내신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중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국의 역사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국은 이제 하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의 문헌상에 등장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주나라, 이렇게 하상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어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어지고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또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어지다가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왜 중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냐면, 중국이 이런 시대일 때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느냐, 그거를 좀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사를 한번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있었던 요 시점에 우리는 조선시대가 발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대 10국부터 송원, 그 다음에 요 시기는 거란이나 여진이 세운 요나라, 금나라도 같이 공존했었거든요. 이게 고려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나당연합 기억나실 거예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당나라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고요. 그리고 한나라는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가 이제 여러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국가명도 바뀌게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중국은 명나라가 건국되는 시점이었고, 나중에 되면 청나라도 건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가 이어질 때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한번 중국의 역사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 학습지에서 살펴봤던 조선의 건국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 학습지 잠깐 살펴보면 학습지 51쪽에 탐구활동 2번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은 조선 앞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고려 시대에 우왕이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원명 교체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말에 원래 그 공민왕이 쌍성총간부라고 하는 땅을 무력으로 원나라로부터 되찾아오게 되는데, 거기가 철령 이북 땅이거든요. 근데 그 철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가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왕이 명나라에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요동정벌에 우왕과 채영은 찬성을 했지만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사불가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정벌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는데, 이 이성계에게 군대를 지어주고 요동정벌을 하러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군대를 되돌려서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게 빈칸 가에 들어갈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위화도 해군이 되는 거고, 아까 교과서에도 이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바로 과전법을 시행하게 돼요. 왜 과전법을 시행했을까?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토지제도거든요. 원래 조선의 토지제도가 고려의 토지제도가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였는데요. 고려 말에 되면 건문 세족들이 대농장을 차지하면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토지를 분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래서 이 전식과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신진사대부들에게 권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전법 시행이랑 그다음에 바로 조선 왕조 개창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과전법 시행으로 신진사대부들한테 권력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 내에서 분화가 나타나게 돼요. 둘로 쪼개졌다 이 말입니다. 신진사대부 내에서 분화가 나타나서 기존에 있었던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와, 아니다,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급진파 사대부는 다른 말로는 혁명파 사대부라고도 해요.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화된 신진사대부 세력 중에서 여기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를 개창하게 되고, 나중에 조선 왕조 개창하고 나서 고려 시대는 수도가 그 개경이었거든요. 이제 수도를 한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돼요. 다시 교과서 내용 확인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다시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면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위화도 해군으로 실권을 잡은 뒤에 조선을 건국했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이성계가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학습지에 봤던 그 조선 건국 과정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와 함께 조선 왕조를 세운 급진파 신진사대부, 아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냐면 정도전이라고 했죠.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인데,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시대를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게 되실 텐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의 한 갈래거든요. 성리학은 다른 말로는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나라의 사람이었냐면 송이라고 하는 나라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성리학을 이제 만들면서 기존의 이제 성리학, 우리가 유학이라고 했을 때 이 유학은 어떤 예절이나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유학 학문이라면, 이 성리학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게 돼요. 조금 너무 어렵죠?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학과 관련한 게 엄청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유학과 관련한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유교, 유학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유학이라고 했을 때 공자 맹자 생각나나요? 그래서
유학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까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공자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사상이었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좀 이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논어에 보면은 유학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좀 의미 있게 봤던 구절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지 마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학문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공자와 맹자 사이에는 약 100년, 15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맹자가 강조한 것은 의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옳고 그름,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뭘 이야기했냐면, 역성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만약에 의롭지 못하면, 왕이 덕이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왕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없애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은 이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요 구절에서 의미가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이런 걸 강조했고, 그다음 순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라고 하는 거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 인간의 욕심,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통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순자의 제자들이 법가 사상을 만든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심화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고, 왜 지금 이렇게 공자, 맹자, 순자를 살펴보았냐면, 이런 유교적인 어떤 내용들이 새로운 수도인 한양의 어떤 그런 도성을 만드는데도 그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통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 놓았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요. 학습지 62쪽이에요. 62쪽에 보면 나오는 건데, 이 한양의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 보면 도성의 한가운데는 보신각이 있고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연결하는 이 도성이 전체를 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대문에 유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자라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인, 의, 예, 지, 그 다음에 보신각에 들어가는 글자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의 예지 신이 유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의 예지 신을 이제 한양의 도성의 사대문에도 이름을 넣고, 이제 가운데에 보신각이라고 하는 종루, 우리 이제 새해 바뀔 때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개념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이 동대문이 흥인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덕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서쪽이 돈이문인데 여기는 의, 그 다음에 남쪽은 숭례문 예라고 하는 덕목이고, 네, 북쪽은 잠시만요. 북쪽은 여기 숙정문이라고 해가지고 숙정문인데 원래 이거를 소지문으로 하려고 했대요. 선생님 뭘 잘못 누르는 바람에 필기한 게 다 날아가네. 다시 쓰면 동쪽은 흥인지문, 서쪽은 돈의문, 남쪽은 숭례문, 북쪽은 소지문,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보신각. 이렇게 해서 유교의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 내부 구조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봤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급진파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이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런 통치 제도를 정비할 때 유교적인 요소를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5대 궁궐이라 그래가지고 궁궐인데 그 중에서도 경복궁이 이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법궁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칙으로 궁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종묘라고 하는 역대 왕과 왕비를 위패를 모셔놓은 1년에 5차례 제사를 올리는 사당이 있어요. 종묘를 여기에다가 세우고 종묘를 궁궐을 기준으로 왼쪽에다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라고 하는 걸 세우거든요.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가지고 종묘와 사직까지 이제 딱 설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양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고 이 경복궁도 조선 초기에 법궁으로 만들었는데 이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왕들은 이 경복궁에서 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경복궁 옆에 있는 창덕궁에서 주로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복궁을 언제 들어보시게 되냐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을 하잖아요. 그때 막 당백전도 발행하고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보시라고 학습지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지금은 그냥 이게 유교적 통치 이념이 한양의 도시 내부 구조를 만드는 데에 적용이 되었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지금 약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아직도 이 첫 번째 단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선 건국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태조와 함께 조선 왕조를 세운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보다는 재상의 권한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있었고, 이 정도전이 이성계의 후사를 세우는 과정에 관여를 해가지고 이성계에게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과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굉장히 열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두 번째 부인의 아들들은 그때 되게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는데 세자를 책봉하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그 주도했던 사람은 태종 이방원인데요. 그 과정에서 정도전도 이제 죽게 되고 정도전의 배다른 동생들도 죽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태종이 정권을 바로잡은 건 아니었고요. 태종의 형인 정종이 이제 왕위를 있다가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줬죠. 그래서 태종은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공신과 왕족들이 소유한 사병을 없애고요. 사병을 없애고 재상의 권한을 약화해서 왕권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하면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육조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통치 체제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를 이제 누구 땅인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세금을 잘 매기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했고 특히 호패법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 호패법은 우리 교과서에 여기 윗부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패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를 지니고 다녔다.
호패는 모든 사람한테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패는 16세 이상 모든 남자한테 발급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16세 이상의 남자한테 발급을 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패를 세금을 거두거나 군사를 징발하는 등 통치에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호패는 주인의 이름, 출생연도, 과거급제사실, 직위 이런 정보를 적었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한테 발급됐던 거지 지금 주민등록증처럼 여성에게도 발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호패를 만든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화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종은 태종 다음에 왕에 오른 사람이 바로 세종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자기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룩한 강력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국왕과 관리들이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제도도 활성화하고요. 경연제도 활성화. 그 다음에 집현전도 설치하고요. 관리들의 학문 연구를 장려했어요. 그리고 유교의 덕치와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각종 편찬 사업 등을 이룩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아까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여기 경연제도도 활성화하고 집현전도 설치해서 관리들의 학문 연구를 장려하면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찬 사업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뭐 농업파트에서 여러분 보실 수도 있는데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법을 담은 농사직설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유교적인 덕목을 그림으로도 표현한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도 했어요. 이게 세종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종 이후에 왕이 됐던 문종, 그 다음에 단종의 어린 나이로 왕에 오르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고 재상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유정난으로, 여기 뭐 정면으로 왕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집현전과 경연제도를 없애요. 그래서 언론 활동을 제한한 다음에 이 태종처럼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이제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이 세조고요. 이 세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각종 법전과 명령을 종합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는데 완성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완성은 언제 하냐면 이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때 성종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경연도 활성화하고 경국대전도 완성해서 반포하고 통치 조직을 정비해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보통 이 성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뭔가 통치 기틀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한테 주는 편이거든요. 고려에도 성종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성종도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함으로써 통치 조직을 확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왕이 나와 있어요. 위에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5명들의 왕들이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겠고, 특히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요 내용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여기 뒷페이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국대전으로 본 통치체제.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 밑에 육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통치 조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호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호전, 예전, 형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어서 이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이 어떻게
국가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경국대전을 현천하기 시작한 사람은 세조, 완성한 사람은 성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요 57쪽의 내용을 통해서 5명의 왕들,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조, 이 사람들의 업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고, 조금 영상 찍다 보니까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하러 오시면 선생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